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회계 실무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된 청주여자 상업고등학교 교사 전건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전표 관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실무 프로그램인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분계 실력과 전표 입력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법과 결합한 증빙서류 관리하기를 같이 학습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론을 탑재를 하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실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해보았고, 회계 실무의 이제 교과 특성상 부가가치세법이 이제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 이론의 베이스가 되면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세무일반에서 아마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 그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여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서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하는지, 어떻게 실무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학습 3 증빙서류 관리하기를 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치전표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금전표는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 출금전표는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 대치전표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거나 또는 현금이 발생은 하지만 뭐 증가 또는 감소는 하지만 다른 계정 과목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치전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실무 문제를 풀어봤고 입력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증빙서류 관리하기를 통해서 책에는 이제 우리가 증빙서류에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설명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 것들이 책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고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한 이유는 이제 증빙들 중에는 세금계산서라든지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을 잘 모르고 접근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기본 총론을 조금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법이 신고가 되고 납부가 되는지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증빙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를 실무 프로그램에 입력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힘차게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진행 순서는요, 부가가치세를 먼저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 결국 세금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이제 개념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는 방법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라는 건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과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공부했을 때, 부가가치세에서 인정하는 공급,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언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로 인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증빙이라는 단어는 증명한다 라는 건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 거래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 거래를 증명해야 되는 서류, 즉 이를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실습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할 건지, 또는 관련 예제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가가치세법과 이제 소득세법을 아마 세무 일반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덜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이것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가볍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부가가치세법의 정의고,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에 생산 및 유통 등의 산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하는 사람의 거래액의 10%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강적으로 설명하고자 이 정의 대신에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제 교복을 입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도 주로 대부분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소비하는 곳을 편의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는 이제 실제로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도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으로만 보면은 조금 난해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이제 여러 이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조금은 상업경제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화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의점에 갔을 때 여러 뭐 음료수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뭐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로 통틀어서 이를 재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점에서 우리가 만약 1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10,000원짜리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10,000원짜리 구매했으니까 이제 10,000원을 지급하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세금을 납부할까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세금을 납부한 적이 아마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다수 구매하는 재화나 또는 서비스에는 사실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10,000원짜리 재화, 1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했다면 우리는 그 10,000원짜리를 공급가액이라 불러요. 이 공급가액은 그 물건의 순수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00원짜리를 구매하면 사실 이 부가가치세법은 이제 추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공급가액의 10%의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조건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의 10%인 부가가치세 1,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11,000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11,000원은 우리는 앞으로는 공급대가라고 부르는데, 이 공급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할 때 3,000원 내고 5,000원 냈을 때 거기 안에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세금을 안 내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납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재화나 해당 용역을 소비할 때 항상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쳐서 공급대가를 사업자한테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종소비자라고 부르는데요.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담세자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담세자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소비자, 즉 우리 항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편의점 이제 사장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10,000원만큼은 이제 해당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은 거지만 이 부가가치세 1,000원은 우리한테 대신 받아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 1,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가나의 세무서에 이 1,000원을 우리 대신에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즉 부가가치세라는 건 우리에게서 나온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종 소비자를 담세자라고 하였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자는 이 세금을 납세해야 될 의무, 납세라는 건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납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앞으로는 납세 의무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담세자,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사업자는 우리 대신에 세금을 가져다가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었다. 다만 사업자가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돌아가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란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가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즉, 기업이 무언가의 가치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만원짜리 물건 팔면 편의점은 사실 만원짜리를 만원을 파는 게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를 만원에 팔 수도 있고요, 7천원짜리를 만원에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는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해서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를 우린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가가치의 10%의 세금을 부과하여 걷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원짜리를 구매하게 되면 그 금액의 항상 10%인 1,000원을 더해서 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부가가치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특징을 제가 사진 파일로 PPT로 옮겨놨는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국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세금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국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국세라는 거는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반면 이제 지방세는 청주시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때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지방세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접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방금 제가 설명할 때 최종 소비자는 담세자, 즉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 세금을 가져다가 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세금을 우리 주머니에서 납부를 하지만 실제 가져다가 납부하는 건 사업자였잖아요. 즉,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둘이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사업자와 담세자, 최종 소비자가 서로 달라요. 근데 주로 세금은 사실은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같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조금 특이하게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네, 혹시나 부가가치세를 직접세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물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물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이 사람한테 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데 이를 우리는 인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인적 용역을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에다 세금 매기고 우리는 이를 물세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모든 용역에 대해 세금을 매겨요. 즉, 우리가 이용하는 다수의 재화, 다수의 용역에는 사실 부가가치세가 가세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면세라는 것도 있어요. 면세라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나 용역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세무일반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일반을 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혹은 또 이제 학교에서 세무일반 수업을 듣는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은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고려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재화와 대다수의 용역에 대해서 세금 매기고 있어요.
개별 소비세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특정 용역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개별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단계세 공제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지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계세 공제법은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사업자는 우리와 같은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미리 가지고 있죠. 이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언제 납부할 거니? 이걸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죠. 자,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처음에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흔히 상반기라고 하는데요. 상반기는 6개월을 묶어서 1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우린 이를 흔히 하반기라고 부르는데요. 하반기는 우리가 묶어서 2기라고 부릅니다. 다만 6개월도 상당히 이제 긴 기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부르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1기에 속하는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1기 예정신고 기간,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고요.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7월 1일부터 9월 31일 우리는 2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반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3개월 단위로 1기 예정과 확정, 그리고 2기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용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1기 예정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1월 1일은 가세기간 개시일이라고 불러요. 개시라는 건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세기간이 시작됐다. 즉 1기 예정의 가세기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4월 31일은 이제 1기 예정 가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가세기간이 끝났다, 종료란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1기 예정을 예시로 든다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가세기간으로 봐요. 자, 가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우리는 해당하는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 자, 사업자는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납부하냐? 자, 3월 31일은 저희가 가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였는데, 이 가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기 예정 3월 31일에 끝나죠. 3월의 다음 달인 4월 25일날 신고 납부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시 조금 더 보면요. 1기 확정 6월 31일에 끝나니까 다음 달 7월 25일, 2기 예정 9월 30일에 끝나니까 다음 달 10월 25일, 2기 확정 12월 30일에 끝나니까 내년도 1월 25일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제 우리가 특히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다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계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전표가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제가 예제에 대한 한글에다가 이제 간략히 작성을 해왔는데, 자, 내용이 조금, 부가가치세를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을 느끼시면 지금 앞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반복해서 듣고 오시고 이 예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좀 원활히 되시는 학생들은 지금 이제 이 예제를 바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출로 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데 편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로 먼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일 거래처로부터 상품 1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상품을 판매했을 땐 상품 매출이라고 쓰고요. 자, 금액은 10,000원이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분께 많이 해오셨을 텐데 사실 부가가치세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공급 가액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10,000원만을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출인가 받아야겠죠. 10,000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도 같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했을 때 재화나 능력을 제공했을 때는 공급가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10%의 부가가치세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의 10%는 1,000원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부가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부채라고도 부르는데요. 부채에 속하는 이유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미리 세금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세금을 받았다는 건 우리는 언젠간 가져다가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내야 할 세금으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즉 우리는 내야 될 세금, 나갈 돈이고요. 나갈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채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금으로 11,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11,000원을 받았던 금액에서 10,000원은 정말 우리 회사의 순수한 수익이었던 반면 1,000원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가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에 납부를 해줘야 되는 부채가 되었던 거죠. 자, 매입하는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부터 상품 5,000원을 매입을 하고 대금 현금을 지급했는데요. 자, 우리가 상품을 사오게 되면 상품 5,000원이라고 기록하는 건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많이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부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부르고요. 10%는 이제 500원이 되겠죠. 근데 이 부가세 대급금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미리 내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 500원은 부가세인데 자산으로 처리해요. 자산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미리 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미는 세금, 자산으로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변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실제 5,500원을 지급하는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팔았을 때는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거두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 매출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납세 의무자 입장으로 사업자의 입장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반면 이제 매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야 될 세금이 1,000원 있고 그리고 미리 낸 세금이 500원 있다라고 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가세를 어떻게 납부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3월 31일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3월 31일은 1기 예정신고 기간의 가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즉 가세기간 종료일은 여태까지 모여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부가세 예수금은 저희가 내야 할 세금,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이미 낸 세금이라고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내야 될 세금이 1,000원 있고 이미 낸 세금이 500원 있는데 자, 3개, 두 개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하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라고 설명했어요. 부채를 없애줘야 해요. 그래서 부채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0원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반면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계정인데 부가세 대급금이나 자산을 없애기 위해서 대변에 기록을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1,000원 납부해야 되고 500원 이미 냈으니까 사실 우리 회사는 5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제가 세금은 언제까지 낸다고 했죠? 가세기간 종료일, 즉 일기 예정으로 가정하면 3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4월 25일날 신고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세금은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500원 내야 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500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분계를 보았을 때, 우리는 1,000원만큼 세금 내야 되고 500원을 이미 냈으니까 500원만 더 내면 돼. 하지만 아직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아직 세금 내지 않아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라는 계정을 만들어 주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월 25일. 자, 이날은 우리가 신고 납부 기한일이죠. 이 기한일에 부가세 납부를 5,000원 현금으로 저 500원으로 수정할게요. 이자 맞추기 위해서 500원은 현금 납부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부채로 만들어 놓은 미지급 세금을 500원 제거해 주시고요. 세금을 이제 실제 납부를 할 거기 때문에 현금 500원으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면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요. 자, 우리 다시 이제 그림, 아까 이제 PPT의 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그리고 이 분계도 다시 한 번 더 좀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자, 우린 최종 소비자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라고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 사업자는 세금을 가져다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쉽게 만원짜리를 구매했다라면 이 만원의 10%인 1,000원을 포함해서 우리는 공급대가 11,000원을 지급을 해주고요. 편의점의 입장에서는 만원만큼은 수익이지만 1,000원은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 예수금을 정해진 이제 납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1,000원을 납부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를 분계로 다시 옮겼을 때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 미리 낸 세금이란 자산 계정을 만들고요. 외출했을 때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내야 할 세금이란 부채 계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채를 없애줍니다. 1,000원 세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도 없애줘요. 500원은 이미 냈어요. 그래서 1,000원에서 500원을 뺀 나머지 500원만큼은 세금을 내주어야 되는데, 미지급 세금이란 부채를 만들어요. 왜냐면 우린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신고 납부 기간에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나 부채를 감소시키고 실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여러 번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반복하여, 이제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죠. 반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보면서 부가가치세 기본을 조금 더 다듬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빙서류라는 것을 볼 건데요. 자, 증빙서류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부가세 신고, 납부 시 판매자, 구매자의 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고, 부가세법에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보관하는데 판매자가 발급을 하고요. 그 다음 구매자는 이를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벌금이라는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세법에서는 가산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쉽게 말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판매자는 이런 증빙서류를 발급을 해주고 구매자는 반드시 이 발급된 서류를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 세법상에서 부가세가 발생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줘야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서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추후에 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다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보관이 좀 용이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없어지거나 뭐 분실되고 뭐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자로 하면서 사실 이제 종이의 절약도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전자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컴퓨터로 이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조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영수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반드시 판매자 발급을 하고 구매자는 이를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니까요. 근데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 최종 소비자는 사실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러분들이 쓰는 체크카드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제 결제했을 때 나오는 영수증, 또는 이제 우리가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 자, 이것도 우리가 법정 증빙서류,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서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죠?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일반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닌 우리가 혹은 또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영수증은 결국은 증빙서류가 없고요. 없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주로 거래한다, 주로 발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있을 우리가 실제 실무 입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건 모든 재화, 모든 용역, 근데 이제 면세가 있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10%를 부과하여 최종 소비자, 담세자가 부담하고요. 주로 사업자가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했죠. 납세 의무자가 되는 국세의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납부할 거니? 이제 이것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세기간 종료일, 뭐 예를 들어서 일기 예정이었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겠죠. 3월 31일 날 부가세 관련 계정, 우리 예수금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가세기간 종료일 3월 31일 속하는 다음 달 25일, 즉 4월 25일에 신고 납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지급 세금을 만들어놨던 부채 계정을 없애주고 대변에는 이제 실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으로 납부를 하는 절차 공부를 해봐왔죠. 자, 증빙서류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 거래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관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최종 소비자, 저희와 같이 이제 세금계산서 보관이 필요 없는 최종 소비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뭐 현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부가가치세 기본 수업을 이제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증빙서류,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통한 이제 실무 입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절차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차 시 영상 듣느냐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4차 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